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귀중한 자원. 2. 한국으로부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3.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텅스텐 채굴과 생산에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텅스텐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상동 텅스텐 광산은 한국 강원도의 강원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텅스텐 광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광산은 고품질의 텅스텐을 국제시장에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 나라의 경제 및 산업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텅스텐은 주로 전자산업 및 열전력 산업에서 사용되며 전자산업에서는 형광등, 전극 및 반도체 부품 제조에 사용됩니다. 또한 텅스텐은 고온에서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열전력 산업의 장비 내부 부품 제조에 이상적인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 생산 및 과학 연구에서 고온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치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펼쳐진 무수한 작은 섬들, 무궁무진한 활용도의 희귀 자원과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2009년에 이어 또 한 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 인류는 지구의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에서 4광년 떨어진 판도라라는 행성을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판도라까지 진출한 이유는 단 하나. 지구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자원인 연읍테늄, 어너브테이널럼을 솔에 넣기 위함인데요. 어넋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리죠. 1kg에 240억 원짜리 광물이라면 영화 속 인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도 죽음을 무릅쓰고 판도라로 진출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넋테늄이라는 금속은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 SF 등에 나오는 가상의 금속입니다. 그 영어 뜻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설령 얻을 수 있더라도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전 세계 곳곳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광물이 존재하는데 강원도 영월의 오래된 폐광에는 올해 핵심 광물 중 하나가 빽빽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의 광산업체가 1,7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급 광물을 캐기 위해 혹시 여러분은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를 알고 계시나요?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레이지 도그이라는 폭탄으로 베트콩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경험이 있는데 레이지 독은 폭약을 넣지 않는 폭탄입니다. 폭약이 없는 폭탄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레이지 독은 길이 44mm, 지름 13mm, 무게 20g의 탄환형 금속으로 지면 근처에서는 시속 804km의 무서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 덕분에 공중에서 이를 투하하기만 하면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그 자체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속탄과 같은 불발탄의 위험성도 없었죠. 모탄에 해당하는 큰 금속통에 이 금속을 잔뜩 채운 후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구조는 집속탄과 비슷한데 여기에 운동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레이지 독을 좀 더 크게 확대시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신의 지팡이, 나즈즈 프롬 가드라는 무기입니다. 신의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턴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뜻하는 퉁과 톨을 의미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중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쓰는 미국도 결국 신의 지팡이는 개발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텅스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텅스텐이 워낙에 비싼 금속이라 천조국 미국이라지만 중간에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혹시 강원도 영월의 폐광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텅스텐이
빽빽하게 매장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원도 영월군 상통읍 구례리에는 벌써 문 닫은 지 30년 가까이 지난 상통광산 상동포산이라는 오래된 폐광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에서도 그나마 지하자원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전국에 매장된 광물자원 161억 톤 중 약 75%가 강원도에 매장되어 있죠. 이 자원들의 잠재 가치는 최대 180조 원에 이르는데 만약 채굴 기술이 발전한다면 강원도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영월의 상동광산인데 상동광산은 원래 텅스텐, 즉 중석광산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때 상통읍에는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지만 폐광된 지금은 고작 1000여 명 사는 폐광촌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텅스텐 이하 텅스텐과 중석 혼용 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주요 금속 중에서도 녹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 제조의 필수 광물로 꼽히죠. 그런데 텅스텐 매장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상동광산이 단연 으뜸인데 단일 광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추정 매장량이 5,800만 톤입니다. 품질이 워낙에 좋은 데다 소련의 확장에 겁먹은 미국은 영월의 중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결국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중석협정 1952년 3월을 체결해 넘금 50억을 지불하고 2년간 중석 15,000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한참 미국으로 수출되던 당시 미국의 한 시험기관은 상통광산의 중석 정광을 분석한 후 한국의 텅스텐 정광의 품질은 세계 시장의 표준이라고 발표했을 만큼 품질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시작하면서 상동광산의 채산성이 크게 약화됐고 1994년에는 결국 폐광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폐광 20년 뒤인 2012년 세계적인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상동광산에 무려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80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재산이 54조 원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의 전설 같은 인물이 강원도 영월의 작은 광산 하나에 800억 원을 투자한다니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자원전쟁 중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 놓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가진 지하자원 덕분이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출 규제 등으로 막아버리니 중국에 미안한 소리 하지 않고는 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인데 텅스텐이 히토류만큼 중요하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히토류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 중 하나가 텅스텐이니까요. 지난 2017년 2월 광물자원공사는 신산업 기여도, 미래 성장 가능성, 수입 규모 등을 지표로 삼아 5대 핵심 광물을 선정했는데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그리고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의 경우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해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류에도 사용되지만 반도체 금속 배선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무기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가 이 텅스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또한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한데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부존량의 60%와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죠. 이에 중국은 1991년부터 텅스텐을 국가보호광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텅스텐의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늘 상승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 텅스텐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인 파라텅스텐산의 유럽 가격은 1톤당 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텅스텐 소비국인데 필요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문을 닫은 상동광산은 어쩌다
오랜 버핏의 투자를 받게 된 것일까요? 폐광 12년 뒤인 2006년 캐나다의 광산업체 울프마이닝, 와울프마이닝은 상동광산의 광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세계적인 광업회사인 캐나다의 알몬티 엘만티 인더스트리 가 울프마이닝을 인수합병해 상동광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 5월에는 무려 1,300억 원을 투자해 자회사인 주 알몬티 대한중석을 설립했죠. 작년 5월 28일 착공식을 한 뒤 광맥 조사, 시추, 갱도 굴진, 정광공장 건설 등 채굴에 앞선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연간 2,5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오히려 해외 언론이 먼저 관심을 가졌는데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월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 텅스텐이 다시 생산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알몬티에 따르면 현재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은 5,800만 톤으로 이는 연간 100만 톤씩 60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단일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특히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의 광물 내 함량은 0.45%로 0.19%의 중국산뿐 아니라 세계 평균인 0.18%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현재 텅스텐 원광을 재련해 품위를 높인 정광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몬티는 원광을 정광으로 바꾸는 불순물 제거 시설만 국내에 갖추고 나머지 재련 작업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GTP, 글로벌 텅스턴 앤드 파우더즈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벌써 GTP와 15년간 텅스텐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두었죠. 사실 상동광산의 텅스텐, 즉 중석은 한국에게 있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1952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용해 수입한 밀가루와 비료를 농민들에게 값비싸게 팔아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의 피눈물을 쏙 빼놨었죠. 이를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전격유착 사건인 중석불 사건이라 합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를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석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부가 세운 대한중석광업은 1960년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효자기업이 됐는데 한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탄광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중석을 캐낸 광부들의 피와 땀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외국 기업이 이를 캐 돈을 벌 계획이라고 하니 참 아쉽기만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다.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 룰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뮴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가장 길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뮴, ND, 수급의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드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론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 최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 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 첨단 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륨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 카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이래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이 100% 출자한 KSM메달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급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 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도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덱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덱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메달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최신 세계에서 기술이라는 시도의 설명입니다. 본 적이 없는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도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메달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메달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메달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의 히토금속은 성립 첨단 산업에 전달돼 LG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삽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 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에서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의 배터리를 납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의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의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의 배터리 NCM9은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텔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의 배터리까지 탑재될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의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의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판넬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다.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산 철강마저 내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EV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H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